장미 아담, 들어와요, 들어와. 옛날 어느 시골 마을, 작은 기와집에 한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향. 남편은 혼인한 지 2해도 채 되지 않아 급병으로 숨졌고 그녀는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해 지금의 집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서량은 예뻤다. 얼굴은 하얗고 눈매는 깊었으며 입술은 꼭 피어오르는 붉은 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과부 같지 않은 과부라 수군댔고 어디선가 남정네들이 물깃는 척 장작 패는 척하며 서량네 앞마당을 기웃거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엔 머슴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무돌. 20살간 넘은 건장한 사내로 하루 종일 밭을 일구고 장작을 패며 살았지만 서량에게 함부로 말 한마디 붙여본 적 없는 순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가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아래 젖은 그녀의 흰 목덜미를 볼 때마다 무돌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마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일게야. 그런 분을 내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지. 그러던 어느 날 무돌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다 보니 낮 무렵엔 벌써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쉬어갈 겸 앉은 바위 틈에서 무돌은 낯선 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뿌리야? 조심스럽게 캐내보니 손바닥보다도 훨씬 큰 산삼이었습니다. 그 생김새가 묘했습니다. 손가락처럼 갈라진 뿌리에 중심은 마치 사람처럼 통통했습니다. 색은 노랗고 윤이 났으며 맡아본 적 없는 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이걸 마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무돌은 그 길로 산을 내려와 땀에 절은 몸으로 곧장 서량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이거 보셔요. 산에서 장작 패다가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요. 서량은 뜰 앞에 앉아 바늘을 들고 있었고 무돌의 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돌은 보자기를 풀어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서량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산삼? 그것도 보통 삼이 아니네. 이거 팔면 은 2냥은 나올 텐데. 마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요. 몸 약하신 것 같기도 하고 밤마다 기침도 하시니. 그 말에 서량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보자기를 접고 무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이걸 팔 생각도 없이 그냥 내게 주려고 한 거야? 이런 귀한 것을 나 주려고 했다니. 너의 마음이 고맙구나. 허나 이건 내가 먹는 것이 더 옳겠다. 매일같이 고된 일을 하며 지친 내 몸에 더 필요할 것이다. 아닙니다요. 마님이 드셔야지요. 저는 괜찮습니다요. 저는 마님만 괜찮으시면 되는 사람입니다요. 서량댁은 그런 무돌이의 말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이 산삼을 혼자 챙길 수도 있었고 몰래 팔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접고 자신에게 가져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울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눠 먹자꾸나. 반은 내가 다려 먹고 반은 너를 위해 죽을 끓이마. 무돌이는 그 말에 얼굴이 활짝 펴졌고 그날 밤 서량댁은 산삼 절반을 고운 물에 달여 마셨으며 남은 절반은 큼직한 토종닭을 잡아 푹 끓인 죽에 넣어 무돌이에게 건넸습니다. 무돌아, 이것 먹고 오늘은 일찍 자거라. 내 손으로 끓인 것이니 남김없이 비우거라. 무돌이는 마당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한 숟갈 또 한 숟갈 닭죽을 떠먹었습니다. 국물은 뜨겁고 고기는 부드러웠으며 입안 가득 퍼지는 산삼의 향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무돌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무돌이는 방 안 이불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몸속 깊은 데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솟구쳐 오르더니 이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가슴은 쿵쾅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먹은 건 고작 닭죽 한 그릇뿐이었지만 그 죽 안에 들어있던 산삼의 기운은 벌써부터 그의 피를 휘감고 온몸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도 식지 않는 열기, 가슴팍은 땀으로 젖어들고 숨은 더욱 가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랫도리가 말도 못하게 단단히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돌처럼 단단해진 그곳은 한밤중에도 쉬이 진정되지 않았고 그는 속옷 안쪽에서 괴롭게 꿈틀대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람? 왜 이리 뜨거워지고 내려갈 생각을 안 해? 참을 수 없던 무돌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우물가. 그는 바지를 내리고 찬 우물물을 퍼 담아 한 움큼씩 아랫도리에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야 좀 가라앉지. 하지만 물을 끼얹어도 그 절구대 같은 아랫도리는 도무지 작아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안채 문이 삐걱 열리며 서량대기 하얀 저고리 차림으로 마당을 나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이 무더워 잠시 바람을 쐬려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무언가를 하는 무도리의 뒷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무도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서자 무도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획 돌렸고 그 순간 서량댁의 눈에는 달빛 아래 허벅지 사이에서 절뚝 솟아오른 무도리의 그것이 뚜렷이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량댁은 놀란 듯 몸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고 무도리는 허겁지겁 바지를 끌어올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마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산삼 기운이 너무 세서. 그는 머리를 깊이 숙였지만 서량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무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길은 피했지만 그녀의 두 볼엔 선명한 홍조가 번졌고 가슴은 얇은 저고리 아래로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도리는 이불 속에서 자신의 안에 도사리고 있는 기운을 어찌할 수 없이 붙들고 있었고 서량댁은 창문을 등지고 누운 채 머릿속에 아까 본 그것이 자꾸만 떠올라 한동안 얼굴을 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창밖에 새 한 마리 울음이 들릴 무렵 서량댁은 홀로 앉아 말을 잃은 듯 중얼였습니다. 정말 절구대 같았어.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어제와 똑같은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서량댁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도리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장작을 패며 일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현관에 나와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서량댁은 속으로 되뇌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위해 산삼을 구해오고 그런 일을 당하고도 변명 한마디 없이 부끄러워하고 그의 굳은 등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떨림이 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그 떨림은 오래 숨겨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서량댁의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 머슴놈이 밤마다 안방을 들락거린다더라. 절구짖는 소리가 마당까지 울려나왔다지 뭐냐? 마을 어귀에선 이빨을 쑤시던 영감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렸고 처녀들 사이에선 은근한 시샘과 흥분이 뒤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량댁의 얼굴엔 며칠 새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은 촉촉해졌으며 걸음걸이는 왠지 모르게 유연하고 느긋해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도 무돌은 장작을 패다 말고 안채로 들어가 조용히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요? 문틈 사이로 서량댁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와도 좋다. 오늘은 너가 먼저 원할 것 같더구나. 무도리는 천천히 안방 안으로 들어섰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은 호롱불 빛만이 희미하게 깔린 조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량댁은 머리를 풀고 앉아 있었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 앞에 무릎 꿇듯 앉자 손을 뻗어 무도리의 바지를 조용히 내렸습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던 절구 같은 것이 툭 하고 튀어나오자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놈은 내가 봤던 그날 밤보다도 더 자랐구나. 마님, 그날 보셔서 민망하고 죄송했습니다요. 민망하긴 그게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단 말이다. 그녀는 이불을 털고 앉은 채로 스스로 허리춤을 풀었고 그 속엔 속적삼도 입지 않은 맨살이 고요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땀에 절은 채 겹쳐진 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안채 뒤편 담벼락 옆 풀숲에서 백진산의 서자놈 백운이 기어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백운은 마을 양반 백진사의 서자였지만 마을 처녀들 뒤를 밟고 다니며 은근히 추한 짓을 일삼는 자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서량댁을 몰래 훔쳐보던 버릇이 있었고 그날도 술김에 기어들었다가 하필 무돌과 서량댁이 뜨겁게 얽혀있는 장면을 보아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저 과부가 머슴놈을 저리도 탐한다니. 백운은 눈을 떼지 못한 채 풀숲에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리 부딪히는 장면, 숨죽인 떨림, 그리고 참을 수 없어 베개를 꽉 물고 있는 설행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바지를 들추고 풀숲에선 미묘한 숨소리와 함께 이파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백우는 매일 밤 그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그 장면을 마을 주막에서 술김에 떠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머슴놈 하룻밤에 서너슨 한다더라. 그 과부 내가 봤는데 허리를 스스로 흔들더라니까. 하?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덮었고 곧 큰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선 바람 한 점 새지 못할 뜨거운 숨소리가 번지고 있었다. 설행댁의 앳된 손가락이 무돌의 거친 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고 무돌은 입술을 깨물며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둘 사이엔 이미 말이 필요 없었다. 몇 번의 숨소리, 몇 번의 얇은 신음만으로도 서로의 갈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마님, 너무 깊지 않습니까요? 무돌은 땀에 젖은 이마를 그녀의 어깨에 묻은 채 낮게 읊조렸다. 설행댁은 이불을 움켜쥔 손을 더욱 꽉 조이며 숨죽인 채 속삭였다. 괜찮다. 너는 더 와도 된다. 오늘은 나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그녀는 스스로 허리를 밀어붙이며 그를 안으로 더 깊숙이 받아들였다. 창호 바깥에선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방 안엔 거칠게 부딪히는 살과 숨이 교차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격정의 밤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집 뒤편 뽕나무 밑엔 마을 양반 백진사의 서자인 백운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한쪽 눈을 비비며 창호 틈새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입술을 물고선 한쪽 바지를 내려 손으로 어딘가를 움켜쥔 채 신음을 삼키고 있었다. 하 미쳤군. 저런 꼴을 보다니 도대체 저 과부가 그 머슴놈을? 백운은 숨을 헐떡이며 소나기에 힘을 주었다. 도저히 못 참겠어. 저 여자 반드시 내 것으로. 그는 풀숲에 몸을 숨긴 채 흙바닥에 무언가를 쏟고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사라졌다. 그날 밤 마당엔 젖은 흔적과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았다. 이튿날 아침 설행댁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무돌은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퍼 나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엔 밤새 씻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리가 풀린 설행댁은 창호 틈으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안방 뒷마당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 발자국, 어젯밤에 생긴 게로구나. 그녀는 곧장 뒤뜰로 나가 흔적을 살폈다. 비가 내려 지늘기 질척였고 그 위에 찍힌 발자국은 다름 아닌 낯선 사내의 것이었다. 이 방향 담장 쪽? 설마 누군가가... 그녀는 순간 얼굴이 싸늘해졌다. 설령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봤다 해도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 발설된다면 자신의 이름은 순식간에 더러운 소문 속으로 휘말릴 것이 뻔했다. 설행댁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부터 그녀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을 주막, 술에 잔뜩 취한 백운이 비틀거리며 주모에게 소리쳤다. 그 과부 말이야. 허허 그냥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 밤엔 아주 짐승이 따로 없더구만. 내가 직접 봤다니까. 그 자리에 있던 장정 둘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봤다고? 뭘? 그 집 머슴놈이 안방을 드나들더라고. 아주 그냥 허벅지를 걸치고 허리를 휘젓는데 과부라는 게 아유 눈 뜨고 못 봐. 주막 안은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술에 취한 백우는 날의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갔다. 그 놈이 절구통을 달고 다닌다니까. 그 과부가 그걸 붙들고 끙끙거리더라고. 내가 아니었음 그 과부는 이미 서너 번은 죽었을 거야. 허허허. 그러나 주막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가 있었다. 바로 설행댁과 함께 일하던 머슴 무돌이었다. 그는 목을 축이러 들렀다가 그 더러운 말들을 귀로 고스란히 들어버렸고 술잔을 든 손이 사정없이 부르르 떨렸다. 저 개같은 놈이! 무돌은 벌떡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꽉 쥐고 백운에게 성큼 다가섰다. 그 입! 지금 당장 다물어! 아니면 내가 너 혀를 뽑아버릴 거다! 백운은 그제야 무돌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어이구 절구통 머슴 아니신가? 왜? 내 말 틀렸어? 내가 못 볼 걸 본 것도 아니고 너 고추가 얼마나 큰지 너 마님이 밤마다 어떻게 꺾어 먹는지도 난 죄다 봤거든 이놈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돌의 주먹이 백운의 턱을 향해 날아들었다. 술상은 뒤엉켰고 백운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주막 안은 곧장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돌은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설행댁이 안채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 단단했다. 그녀는 무도를 보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도라, 우릴 본 사람이 있었던 것 같구나. 예, 마님 그놈이 오늘 주막에서 그 입으로 다 떠벌렸습니다요. 그랬구나. 설행댁은 조용히 눈을 감고 똑바로 앉았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날 밤 설행댁은 머리에 쪽을 다시 틀지 않았다. 곱게 빗어올린 머리칼을 헝클어진 채 늘어뜨린 채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하나하나 옮겨다 불을 피웠다. 옆에서는 무돌이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도라. 예, 마님. 내일은 장에 가지 말아라. 내가 그 놈을 만나고 올 것이니 혹시라도 뒤실이 생기면 넌 곧장 포청으로 달려가거라. 마님이 직접 그 놈을 만나신다고요? 그래, 이 일은 내가 입을 닫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내 이름은 내가 지킬 것이다. 설양댁의 눈은 평소보다 훨씬 단단했고 한 점 흐트러짐 없는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그날 밤 이불을 덮지 않고 맨몸으로 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같이 한복을 고쳐 입고 저녁 동산 아래 백진산의 별채로 향했다. 배구는 여느 때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다. 술기운이 덜 풀린 채 옷도 벗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단내와 땀 냄새로 가득했다. 방 문이 벌컥 열렸을 때 그는 비몽사몽 눈을 떴고 그 앞엔 설행객이 서 있었다. 촉적삼 아래 붉은 저고리 차림, 눈썹은 또렷하게 그렸고 입술엔 선홍빛이 번져 있었다. 과부님이 여긴 왜? 너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봤다. 설행댁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은 나긋나긋했고 숨결은 유난히 가까웠다. 내 눈엔 내가 그렇게 쉬워 보였느냐? 배구는 이불을 대충 덮으며 실실 웃었다. 허허 뭐야. 이러실 줄 몰랐네. 결국 밤에 맛 보여줬다더니 입맛 들었나 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설행댁은 품 안에서 날카로운 칼 하나를 꺼내 배군의 허벅지에 콱 찔러 넣었다. 그 입 다시 열면 이번엔 그 놈을 자를 것이다. 배군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피가 방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설행댁은 천천히 피 묻은 칼을 거두고는 배군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다. 내가 오늘부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여기가 끝이다. 배군은 숨을 헐떡이며 이를 악물었고 설행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휘 별채를 나왔다. 하지만 배군은 그날 저녁 하인 하나를 불러 몰래 귀띔을 주었다. 그 과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오늘 밤 안치의 말 없이 들어가 납치해 집마차를 뒷동산 너머로 빼놓을 테니 새벽 전에 이동한다. 하지만 영감 어른께서 알게 되시면 시끄럽다. 내 책임질 테니 당장 준비해. 하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주인의 말에 따라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설행댁은 무돌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엔 생선구이 하나와 된장국 그리고 소주 한 잔이 올려져 있었다. 마님 오늘 그 놈을 어찌하셨습니까요? 무돌의 질문에 설행댁은 웃지 않고 말했다. 놈은 더러운 말도 안 뱉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지. 그 놈은 물러서는 부류가 아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설행댁은 조용히 몸을 씻고 안방에 누웠다. 무돌은 마루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날 밤은 유독 바람 한 점이 불지 않았다. 새벽 3시 설행댁의 방 문이 살그머니 열렸다. 그 안으로 까만 그림자 셋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들은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고 손엔 얇은 밧줄이 들려 있었다. 설행댁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지만 이불 속 손엔 이미 비녀 하나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번쩍 뜨며 그대로 한 사람의 이마를 가격했고 뒤이어 무돌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기서 꼼짝 말어. 이 개잡놈들아. 방 안은 곧장 뒤엉켰고 무돌은 도끼 하나를 움켜쥔 채하인들을 덮쳤다. 마님 건드리는 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아라. 도끼는 한 사람의 어깨를 찍었고 다른 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으며 남은 하나는 설행댁의 발길질에 맞아 방 모서리에 처박혔다. 잠시 후 마당엔 피가 흩뿌려졌고 하인 하나는 도끼에 어깨가 찢겨 울부짖으며 주저앉아 있었다. 무돌은 피 묻은 손을 떨며 숨을 몰아쉬었고 설행댁은 이불을 다시 가슴께까지 덮으며 말했다.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지요. 무돌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누구든 마님 손끝 하나 건드리면 그날이 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요. 설행댁은 한 손으로 이불을 걷고 다시 그의 품 안으로 천천히 몸을 밀어넣었다. 그 말 지금 밤에 확인해도 되겠느냐? 무돌은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했다. 오늘 밤은 제가 먼저 마님을 덮습니다요. 안방의 불은 꺼졌고 창호 너머에선
다 찢긴 하인의 신음이 바람을 타고 멀어져 갔다. 그날 새벽 산기슭 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도망치던 백운의 하인이 결국 포청 앞까지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열어주시오. 포교님들,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요. 얼굴엔 멍이 들고 어깨엔 피가 흐르고 있었으며 입가에선 경련처럼 침이 말라붙고 있었다. 포졸이 문을 열자 그는 헐떡이며 말하였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과부가 칼을 들고 있었고, 머슴놈은 도끼로 우리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놈아, 무슨 도적이 들었다더냐? 아니요, 우리가 간 건 맞는데, 그게.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피는 이미 소매자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두려움에 질린 채 창백했다. 그날 아침 포청에선 급하게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해친 혐의, 야심한 밤 도끼로 타인을 상해한 죄, 그리고 포청에 허가 없는 무기 사용. 이름 앞에 기록된 자는 무돌이었다. 마을 촌장도 그 소식을 듣고 포청에 불려가자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그놈은 평생 말썽 한 번 안 피운 아이입니다요. 성실하고 얌전한 머슴이었지요. 성실한 머슴이 도끼로 사람 어깨를 치십니까? 그리고 그 과부는요? 왜 남자 셋이 그녀의 방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건 분명.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밤중에 산에 색과 뒤엉켜 있을 리가 없겠지요. 포졸들은 이미 이 사건을 풍기물랑과 야밤의 폭행으로 정리하려 들고 있었다. 그들의 기준엔 과부의 입장도 머슴의 사정도 중요하지 않았다. 며칠 후 포졸 셋이 설행댁의 집 앞에 들이닥쳤다. 무돌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도끼를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무돌입니다요. 넌 이제 포청으로 가야겠다. 사람을 상해한 혐의 포청법에 따라 조사해야겠지. 마님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포졸은 코웃음을 치며 무돌의 손목에 밧줄을 채웠다. 여자가 너놈 때문에 더럽혀졌는데 우리가 안 건드리면 이상한 거지. 그 말을 들은 설행댁은 문간에서 조용히 걸어나와 포졸 앞에 섰다. 내가 더럽혀졌다고 했느냐? 과부 주제에 머슴이랑 안방을 뒤엎었으면 그게 더러운 거 아니고 뭐요? 포졸이 비아냥거리며 말하자 설행댁은 그대로 손을 들어 그 뺨을 후려쳤다.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내가 누굴 안고 누굴 받아들였든 그건 내 뜻이여. 내 육신은 내 것이고 내 품은 내가 정한 사람만 품게 한다. 순간 포졸 셋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 마주보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포졸 하나가 도끼를 들고 말하였다. 그래도 법은 법이지요. 머슴놈은 포청으로 데려가야겠소. 무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포청 수레에 몸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설행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요.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며칠 후 포청 안 무돌은 손목에 밧줄이 묶인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머리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발목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포청 수장 자리에 앉은 관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내 놈은 이미 법을 어겼다. 칼이나 도끼는 정당방위라도 사유가 되지 않지. 너의 말만으론 그 밤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 길이 없지 않느냐? 무돌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마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산에 셋이 한밤중에 여인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게 어찌 정당하지 않단 말입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너 말 외에 누가 보았나? 마님이 직접 진술한 바도 없고 그저 내 놈이 우겨봤자. 그건 강변일 뿐이다. 마님은 증언할 것입니다. 그 여자는 과부요. 이 땅에서 과부는 성녀도 죄인도 될 수 있는 사람이지. 그 말 한마디로 너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무돌은 그 말을 듣고도 눈빛을 흐트리지 않았다. 그래도 마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요. 그리고 마침내 포청 문이 벌컥 열렸다. 하얀 옷을 곱게 입은 설행댁이 직접 포청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는 똑바로 포청 수장 앞까지 다가가 고개를 숙이지도 않은 채 말하였다. 그날 밤 제 방에 침입한 자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들은 무기로 위협하였습니다. 무돌이 아니었더라면 전 이 자리에 살아서 오지 못했을 겁니다. 포청 수장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말하였다. 그건 그대의 주장일 뿐이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설행댁은 품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도장을 찍은 문서가 있었고 내용은 하인 중 하나가 남긴 자백서였다. 그날 밤 백운나리의 지시로 과부댁에 침입하였으며 우리 셋이 그녀를 보쌈하려 하였음. 머슴 무돌이 이를 막으려다
다툼이 벌어졌음. 포청 수장은 그 문서를 읽고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재심이 필요하겠군. 며칠 후 배구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고 별채 방 안에서 칼을 들고 날뛰다 결국 붙잡혔다. 포청 앞에서 무릎 꿇은 그는 그제야 혀를 깨물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무돌은 드디어 풀려났다. 쇠사슬이 풀리던 날 서량댁은 직접 수레를 끌고 그를 마중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지켜줬기에 내가 살 수 있었구나. 이번엔 내 차례다. 앞으로는 내가 널 안고 지킬 것이다. 무돌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이제 저희는 같은 방에서 자도 되겠지요? 서량댁은 그 말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은 내가 도끼를 쥐는 게 아니라 절구를 다시 들 차례다. 그날 밤 그들의 안방엔 달빛보다 더 뜨거운 숨결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다. 무돌이 포청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마을은 온통 소란스러웠다. 그 과부가 머슴이랑 공공연히 같이 산다더라. 포청에서까지 손을 씻고 나온 걸 보면 그 머슴놈이 정식으로 남편이 되는 거야? 말세다, 말세. 요즘 세상엔 과부가 머슴을 그나저나 머슴이 산삼을 먹었다던데. 소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부터 장터까지 번졌고 심지어 장날에는 기녀들까지 돌려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 집 머슴 하루에 3번은 한다더니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런다지? 산삼이라는데 그게 어디 보통 산삼이었겠어? 절구통이 달렸단 소문도 있더라니까. 그 말에 따은 머리를 한 채 지나가던 처녀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절구통이 뭔데? 몰라 뭔가 크고 두드리는 거 아냐? 그 장면을 우연히 듣고 지나가던 노파 하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휴야, 세상 망해간다. 하지만 서량댁은 그런 소문을 아예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문을 활짝 열고 장에 갈 땐 무돌과 나란히 걷고 우물가에 나갈 때도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나란히 움직였다. 그래. 우리가 함께 사는 걸 모두가 알게 하자. 숨겨도 감춰도 사람들은 결국 입을 놀릴 테니 차라리 눈으로 보게 하지. 무돌은 처음엔 부끄럽다고 말했지만 서량댁의 눈을 바라보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마을에선 두 사람을 아예 부부처럼 불렀고 아랫동네 대장장이 영감은 대놓고 무돌에게 손을 툭툭 치며 물었다. 야야, 진짜 그 정도로 크긴 하냐? 무돌은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서량댁은 그걸 지켜보며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영감님, 절구가 크면 찌는 맛도 더 깊은 법이지요. 소문이 아니라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말에 대장장이 영감은 헛기침을 연신해대며 자리를 피했고 그날 저녁 주막에선 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여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밤 무돌과 서량댁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달빛이 창호를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들창 너머에선 귀뚜라미 울음이 가늘게 들려왔다. 서량댁은 그날도 속적삼을 입지 않고 앉아 있었고 무돌은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마님, 요즘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괜히 제가 마님 곁에 있는 게 짐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말에 서량댁은 그의 손을 덮으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짐이라면 나는 그 짐에 눌려 죽었을 거야. 그런데 말이지, 무돌아, 너는 나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기둥이야. 그 말 진심이십니까요? 그래, 그리고 오늘 밤은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다. 무돌은 잠시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따라 들어섰다. 방 안엔 향 냄새가 은은했고 창호에 비친 달빛이 이불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서량댁은 이미 이불을 살짝 걷고 옆으로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열었다. 무돌아, 오늘은 너 절구가 아니라 내 절구에 찧어줘야겠다. 그 말에 무돌은 얼굴이 붉어지며 머리를 조아렸다. 마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요. 제가 밤새도록 정성껏 찧어드릴 테니까요. 이불 아래에서 천천히 두 다리가 얽혔고 몸과 몸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져 갔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따라 내려가며 등을 쓰다듬었고 무돌은 그걸 느끼며 숨을 들이마셨다. 너무 세게 하면 상관없어. 내 힘은 날 상하게 하지 않아. 오히려 더 깊이 남게 해줄 테니까. 그날 밤 방 안에선 절구짖는 소리가 새벽이 오도록 끊이지 않았다.
서량댁은 베개를 물고 숨을 죽였고 무돌은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은 제 숨소리를 나눴다. 달빛은 그들의 몸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고 시간은 그 방에서만 조용히 멈춘 듯하였다. 몇 달 뒤 마을 한복판에선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서량댁이 배가 불러왔다더라. 진짜요? 그럼 머슴이 그걸? 산삼이 대단하긴 한가 보네. 절구통도 일 잘하고 씨도 잘 심고. 부럽다. 난 그런 머슴 한 명 없나 몰라. 그 말에 남정네들, 여인들 할 것 없이 혀를 찾고 사람들은 이제 더는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누가 뭐라든 이미 한편의 전설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야기 말미 어느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다. 예전에 말이야. 산삼 먹고 절구통 달린 머슴이 있었단다. 그 머슴이 밤마다 찌는 소리가 마을 끝까지 울렸고 그 과부는 결국 매일 웃으며 살았단다. 할머니, 절구통이 뭐야? 그건 말이지. 커서 알게 된다. 이놈아. 그리고 그날 또 절양댁네 안방에선 다시 절구찌는 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툭툭툭.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마을 너머까지 흘러갔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굿이라고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